소개를 좀 해봐라. 네, 가운데 앉으신 분은요, 경북대학교 하혜수 교수님이시고요. 그 옆에 분은요, 영남일보 박재일 논설 팀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를 최고로 잘하는 학생들 다니는 학교 교수님, 그리고 역사가 제일 오래된 영남일보에서 오셨네요. 아이고 야야, 니는 능력도 좋다. 국제일의 대단한 후드를 쏙쏙 잘 쓰고했노. 네, 사실은 소개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름도 빛도 없이 열일하시는 신성의 김주간 주무관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꿀 보이시는데 진짜 재능이 많다. 우리 도여사님께서는요, 두 분을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경북대 하혜수입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라고 해서 제가 61년이니까 지금 만으로는 64세지만 우리 나이로는 66살 GT입니다. 66년 전에 제 이름을 어떻게 지금 좀 근사하게 지었을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여의거든요. 보통은 바다해자 해수로 짓는데 여의로 지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그래 지은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은 모을 회자 해수라고 지으라고 이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장이 읍내에 가서 막걸리 드시고 까먹어가지고 면회 가서 이 큰일 났네. 내가 이거 출생신고 받아왔는데 이름이 해수라고 그랬는데 무슨 장을 줬어 그랬더니 보통 바다 해자 안 씁니까? 바다 해자 써서 그랬더니 아니야, 바다 해자를 쓰지 말라 그랬다. 그 동네에 바다 해자가 있어서 중복을 피하라 그랬다. 그랬더니 맨치울이 쭉 오편을 넘기다가 지혜할 때 해자 이거 좋습니다. 이 한자 뜻 좋네요. 이걸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여의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수혜 당하면 수혜 의연금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수혜 의연금이라고 제가 엄청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하시현 교수님이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장이신데 저는 얼마 전에 경북도의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대학생 위주로 지방분권 오디세이라고 이런 이름으로 책을 냈습니다만 이건 학생들 교육용이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최근에 제가 거의 탈구를 했는데요. 아직 출판사 보내지는 않은 거 있습니다. 제목이 가칭,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방 없이 국가 없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국가가 하다 지방을 무시해서 정확히 지방 없는 국가는 없다 이런 취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출고되면 꼭 사세요. 사서 보라 그 말입니다. 읽어야 되지. 네, 다음 우리 실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영남일보 박재일 논설 실장입니다. 오늘 우리 신문사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 저희들 영남일보가 우리 80주년입니다. 딱. 1945년 해방 이후에 10월 11일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생겼고, 그건 저도 태어나기 전이죠, 훨씬 전. 그리고 6.25 때 특히 있잖아요, 우리 대구. 대구가 6.25 때 잠시 수도였는 건 알죠? 그죠? 임시 수도요. 지금 옛날 한일극장 자리, 지금 한일시네마, 동숭로 쪽에 거기 극장이 이제, 일종의 국회 비슷하게 여기도 회의도 하고, 한 몇 개월 동안, 부산으로 갔지만, 그 시절에는 영남일보가 거의 전국 유일 신문이어서 6.25 전쟁의 전황을 알리는 우리가 얼마나 북쪽으로 올라갔나 내려왔나 이런 낙동강 전선이 어떻게 했나 그런 이제 우리 신문에 좀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가장 오래됐다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초중고등학교는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때는 저기 경상 하양에서 이렇게 컸고요. 하양
지금은 그 전철이 들어가 있죠. 초중고를 다 대구에서 나왔고, 이제 대학원은 서울에서 했고, 직장은 또 정권회사에도 옛날에 하도 좋아가 좀 있다가, 잠시 있다가, 이제 신문사에는 근한 30년 지금 이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약간 미국에 좀 공부하러 간 것도 있고, 오늘 지방시대 불렀던 이유는 아마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게 서울과 비교해보기도 하고, 외국과 비교해보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사는 향토에랄까? 내가 사는 주변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조금 느껴요. 행복이란 게, 그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가서 장도 좀 쉽게 볼 수 있고, 장 보는 즐거움도 있고, 생선을 사든 고기를 사든 그런 즐거움도 있고, 잠시 내 남편과 아내와 좀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좀 마실 수 있고, 가까운 곳에 우리 예쁜 공원이 있어서 자식들하고 좀 거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딱딱하게 권력을 많이 가져오겠다, 서울의 권력을 많이 가져오겠다, 이런 걸 떠났어. 그런 측면에 좀 이렇게 기사도 쓰고 많이 했어서 오늘 좀 불려온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로컬 퍼스트라고, 로컬은 영어로 지방이잖아요. 로컬 퍼스트.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러듯이 우리는 로컬 퍼스트. 이런 이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획 시리즈 기사도 좀 쓰고 이랬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사는 지역이 좀 더 번창하고 더 활기차고 더 이렇게 퍼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이 시대에 산 증인이시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회사님, 올해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된 지 30주년인데 혹시 아셨어요? 동시 지방선거, 그것도 뭐고? 네, 전국에서 동시에 지역의 단체장과 의원들을 뽑는 투표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네 앞으로 진행하려면 정신 단디 챙기가 해라. 인형이 투표하는 거 맞나? 인형이 투표권이 어딨노? 선거권을 주든지 출마권을 주든지 둘 중에 한 개는 해라. 그러고 투표 백날 하나 뭐하노? 30년이 지나도 뭐가 바뀌는지 도대체 한 개도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이 되었는데요. 또 여사님처럼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의 성과가 무엇이고요?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네, 동사무소 직원이 취중의 이름을 바꾸신 하예수 교수님께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30년 성과가 무엇인가, 여러 곳에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보고서도 써보고 신문에 칼럼도 써보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본다면은, 옛날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또는 실시되기 초창기에는 지방이 먼저, 아까 우리 로컬 퍼스트 이런 말을 쓰셨는데, 지방이 먼저 중앙의 일을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30년 거쳐오면서 중앙의 권한이고 업무일지라도 중앙에서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잘 못하거나 나태하거나 이럴 경우에 지방이 먼저 변화를 추진한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가 그게 시발점인데요. 그게 그 당시는 이게 그 대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만은 중앙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보 공개 법률이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지방 공개, 정보 공개 조례를 먼저 제정하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먼저 포문을 열어서 거꾸로 중앙의 정보 공개법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나간 사례가 있고, 우리 지금 낙동강 우리용 부담금도 매기고 있습니다만 4대강 우리용 부담금도 중앙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해서 그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 밀착형,
주민을 바라보고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하는 걸 시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과라면 성과인데, 예를 들면 우리 그 교통신호 대기 시간을 딱 번호판에 표시합니다. 우리 어제 가면 푸른불이든 빨간불이든 몇 초 남았다, 몇 초 남았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아, 몇 초만 기다리면 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주민 밀착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대구에서 원탁 회의했죠. 원탁. 어떻게 하면 주민 의사를 많이 반영할 것인가? 주민이 결정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 수기 공론화 또는 원탁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대구로 택시 같은 것도 앱을 깔아서 카카오 택시가 아니고 대구로 택시를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과라면 성과고요. 근데 조금은 이제 아까 우리 박재일 실장님은 뭐 권력을 가져오고 권한을 내려받고 이런 거 말고 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것들을 다뤄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제 능력 밖이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한 세 가닥으로 나눠볼 때 우리 국가 사무를 지방 사무로 넘긴다든지, 우리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라든지 기구를 설치한다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꽉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내려왔죠. 30년 동안. 국가 사무를 보니까 지방 사무가 36.7%입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한 15%대는 상황에서 많이 내려왔고요. 근데 재정은 보면은 국시하고 지방세 나눠 보면은 24.6%가 지방세입니다. 그 간극이 생겼죠. 아니, 우리 행정사무는 36.7%인데 재정은 24.6% 되겠다. 그 간극이 많이 생겼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부담과 책임은 많이 넘겼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을 안 넘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비스가 실패하거나 질이 떨어지거나 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 그러나 내려받아봐야 소용이 없더라. 더 불편하더라. 더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인식을 갖게 하겠죠. 그 중앙에서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중앙의 입장에서는 지방 분권을 더 이상 주민들이 원하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하나의 구조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 대통령이 자치단체장 임명권이 있었죠. 지방자치 실시되기 전에는. 그 대통령이 임명권을 받던 걸 주민들이 선출하고 주민한테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정치분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묘하게 정당이 딱 개입됐어요. 정당이 우리가 후보자를 검증해서 추천하겠다. 정당 공천제가. 정당 공천제가 딱 실시되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폐해나 이런 거는 차치하고요. 우리 지방 의원이나 단체장들이 똘똘 뭉치가지고 중앙에 대해서 이런 사무, 이런 권한을 최소한 우리 지방이 스스로 가져와서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되고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왜? 똘똘 뭉치가 하면은 지키면은 그 다음에 공천을 안 주면은 당선이 되기 어려우니까 그 지방 분권을 위한 연대를 아주 와해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 공천제가 원래 2006년 전까지는 기초 의원에 대해서는 그 공천제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2006년부터 전면 더 확대돼서 그 정당의 어떤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은 좀 우리가 해결할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뭐 발전 많이 했네. 결국은 국민이 주권이야 그 말이지요. 맞나요? 아이고, 할 일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가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지방자치가 30년, 그러니까 1995년에 이제 우리 구청장을 처음 뽑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4년 전에 91년에 이제 구의회가 서구의회도 그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구청장하고 구의원을 동시에 뽑는, 대구시의원까지 대구시의원을 다 동시에 뽑는 선거가 이제 1995년에 처음 시작됐다. 원래 딱 30년이라는 뜻이죠.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다 역사적으로 알지만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혁명이 이르기 전 자유당 시절에도 지방의회가 있었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야, 우리가 갈 길이 멀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건 너무 지역적으로 너무 이렇게 분열되고 그 정치화되면은 나라 발전이 좀 곤란할 것 같다. 중단시켜버렸어요. 그게 이제 또 한 30년 흘러서 91년에 부활됐고 95년에 정식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동시지방선거, 동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 시장하고 지방의회를 동시에 뽑는 게 그때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구도 굉장히 우리 대구의 좀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좀 죄송하겠습니다만 뭐 수성구보다 아파트 값이 좀 약간 이게 낮죠. 그죠? 조금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 예를 들면 초대 우리 대구시장이 누구십니까? 좀 뽑아 쓴 사람, 선거에서 뽑은 사람. 민선, 그러니까 1995년에 처음 뽑았던 우리 대구시장. 우리갑 시장이죠.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달성군에. 그분이 그 직전에 서구에서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그때 난리 난 거 아십니까, 혹시? 예전에 우리도 기억하는데. 그때 그 부인이 막 자살 소동 일어나고 막 노태우 대통령이 내려가 너 출마하지 말라고. 좀 제 그치게 얘기하면 너 죽는다고. 출마하지 말라고. 난리가 나고 이랬었잖아요. 그 부인이 막 자살 소동 벌이고 있는 거. 어쨌든 우리가 시장에서 국회의원 하셨고, 정호영 그분이 있었죠. 이분 뭐 대장 하셨던 분입니다. 서구가 어쨌든 굉장히 그때 대구의 중심 정치적인 지역이었는데, 어쨌든 뭐 문시장이면 여기서 좀 출마하시고 해서 대구시장이 처음 되셨는데, 그 뒤로 3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30년 동안 발전했나 했는데, 제가 학술적으로는 뭐 우리 교수님이 다 주장하시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야, 그 뭐 지방의회하고 부원 뽑아서 많아 돈 만들지, 그 없애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조금은 제가 보기에 유감스럽기도 하고 좀 죄송스러운데 그 잘 이렇게 변화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자치하면서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이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시청이든 아니면 중앙부처든 갔을 때 좀 큰 소리 치게 될 수 있어요. 거꾸로 됐어요. 우리 어릴 때는 예전에 동사무소든 경찰서든 구청에 가서 아버님이나 할아버지가요, 자기 조카나 뭐 형제가 거기 과장일 하고 있지 않으면은 민원실에 가서 야 이거 어떻게 됐냐 큰 소리를 못 쳤습니다. 큰 소리 친 것 같아요, 여러분? 택 떴는 소리예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사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리했어요. 상권이 분리되기 전에. 사또가 지금의 구청장 군수 역할, 대구지방법원장 역할, 대구지방검사장 역할, 대구지방국세청장 역할을 사또가 다 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사또가 네 죄를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 끝이에요. 하소연 못해요. 사또가 보고 죄를 다 또 판사처럼 해요. 세금도 사또가 다 내라 그러면 다 내야 돼.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근데 흘러 뭐 국가가 민주화되고 또 와서 지방자치까지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민이 민원을 해결하기 쉽게 됐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소연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는 거꾸로 됐어요. 구청 민원실에 요즘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근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입니까?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하도 와서 괴롭히니까 주민이 안 해준다고 과도할 정도가 됐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이나 외국 같으면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구청 사무실에서 큰 소리 치면 경찰이 바로 잡아가 버려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파주소 가가지고 파주소 문을 차고 술 처먹은 사람이 할 때서 술 드신 분이 파주소 가가지고 파주소 정문을 차고 가는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주 골 때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같은 한민족이잖아. 아까 여기 누나 뭐 형이지. 우리는 다 누나 형님을 부르잖아요. 같은 식구잖아. 비슷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파출소 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 내 조카 형이 내 동생이 내 아들 같은데. 그 술 한잔 먹고 깽판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때는 대모함에 막 잡아가, 우리 대학 때 막 잡아가, 그냥 깜빡 넣어버리는데 무슨 경찰서 가서 행패를 부니까. 뭐 전두환 때는 뭡니까, 삼천교육 때 뭐 이런까지 생겨도 온 동네 깡패들이 다 붙잡혀가게 되는데. 그래서, 30년의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한이야기 할 것이 많아졌고, 오히려 관과 민의 관계가 거의 역전이 될 정도로. 뭐 죄송하지만 우리 성명 우측에 계시지만은 저런 분들도 나중에 출마하려면은 여러분한테 절을 해야 되잖아, 인사를. 막 예전 같은데 가능합니까? 선거하니까 뽑으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뽑아라 그러니 그때부터 우리 저 똑똑한 그 엘리트 분이 모시까지 된 분이 막 전화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30년간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쳤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국 곳곳에 가보세요. 도로가 막 안 닦인 데가 없어요. 나라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좀 처박아 놓은 데도 많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무슨 어디 기념관 이런 거 막 깔려 있습니다. 돈이 낭비죠. 그런 낭비 소스가 있을 정도로까지 우리가 좀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까 하루씩 말씀하신 다른 문제점들은 시간이 짧아요. 그때 또 천천히 말씀드리라. 아이고, 말씀 잘하신다. 나 이제 큰일 났다. 지방식에 떠서 내 자꾸 똑똑해진다. 인형으로 살기는 좀 어렵지 싶다. 그러면 통장님들 들으세요. 구석구석 주민들 만나고 댕기죠.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와가지고 냅다 소리 지르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억수로 공부 열심히 해가 공무원 됐는데 민원 때문에 공무원을 그만두는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거 우리가 막읍시디. 말라 하면 되지. 와 집다 소리 지르노. 기자님 많이 당해봤지요. 그런데 어디서 봤는데 요즘 지역에서는 세금 걷어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것이 많다 하던데,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그럼 엉구라를 치면 됩니까? 가짜 뉴스가 진짜로 문제다. 또 회사님, 정말로 군단의 기초 단체들은요 지방세를 걷어서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진짜가 정말이가 가짜뉴스 아니라 얘? 아이고, 그런데 어제부터 우리 동네에 멀쩡한 보도블록 막 뒤집고 있던데 그 돈은 어디서 나노? 회사님, 대구도 그렇고요, 서구도 그렇고요. 지방 단체들은 재정이 부족해서 중앙 정부가 보조가 없이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 하나 하기도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말 진짜 믿고? 네. 6대4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 아는 분이 김문수 캠프에 한 분이 있었는데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문재인 대통령이 7대3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부가가치세를, 그래서 국세가 부가가치세인데요. 국세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세로 넘겨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는 24.1%밖에 안 됐습니다. 7대3이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김문수 캠프에서 7대3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국세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이 세 개를 몇 프로씩 넘기주면은 7대3이 개우 된다 이렇게 보내줬더니
김문수 후보가 7대3은 안 된다. 문재인도 7대3 공약했는데 내가 7대3 해갖고 그거 재탕해갖고 뭐하나? 6대4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6대4로 하려면은 법인세를 신설해서 법인세가 지금 우리 한 80조 정도 됩니다. 2025년에. 그 법인세에 한 30%를 넘겨야 된다. 그러면 3발 24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겨줘야 되고. 부가가치세가 지금 25.3%인데 그 40% 넘겨야 된다. 그러면은 한 12조 정도 더 넘어갑니다. 12조. 그 소득세가 20.8%가 넘어오고 있는데 그걸 한 30% 넘겨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한 10조 정도 추가됩니다. 그럼 7대3을 만드는데 25조를 넘겨야 돼요. 국세로 된 걸 25조를 넘겨야 되고 6대4로 하려면은 한 50조 정도 넘겨야 안 되겠습니까? 6대4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지금 아마 7대3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조금 더 늘려주거나 소득세를 조금 늘려주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요. 오히려 법인세 부분을 한 20% 떼가지고 지방법인세를 신설해야만이 7대3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7대3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셨습니다만은 결코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냐 하면은 국간지기를 자치하는 기획재정부가 지금 곧 분리된다고 합니다만은 기획재정부가 호락호락 넘겨주지 않을 것이고요. 또 겉으로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넘겨야 된다 주장은 겉으로는 주장하지만 그걸 많이 넘겨주면은 자기 권한이 깔아먹기 때문에 자기 권한을 내심으로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주면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넘겨주는 방식으로 넘겨주면은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국세를 많이 넘겨주면은 지방 교부세, 내국세의 19.24%가 지방 교부세이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저 소멸 시군들, 소멸 위험에 빠진 시군들이 이제 불만이 커지죠. 왜? 지방 국세가 많이 넘어가면 19.24% 떼내봐야 이제 전체 재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고 있는 게 지방 교부세를 지금 19.24%를 한 5% 넘겨달라. 아마 서구청장님도 그렇게 원하실 겁니다. 한 5% 넘겨주면은 그 국세 이항에 따라서 그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을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 소멸 시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3%를 24.24%로 넘기면 그게 한 13조가 더 추가로 생깁니다. 13조. 13조면 큰 돈이죠. 그런데 아까 국세 25조를 넘겨줌에 따라서 교부세가 줄어드는 금액은 약 한 5조 원 됩니다. 그럼 한 8조 원이 남거든요. 그 8조 원을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 시군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더 강화시키면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국세를 좀 더 넘겨주고 과감하게 두 번째는 지방 교부세를 정액하는 그런 방도로 가야만이 자기들이 약속을 내걸고 있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교수라 걔가 학생들만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전문가였어요. 몰랐대. 그런데 6대4는 절대로 불가능하단다. 그래도 7대4도 어렵지만 가능하도록 도와주있어. 서구에 돈이 있어야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죠? 네, 그리고 도의사님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요래 설명을 잘해주니까 인형이 나도 알아듣겠네. 그런데 요즘 고민이 있다. 우리 손주가 내년에 서울에 대학을 간단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고등학교까지는 되고 있고 또 멀리 갔다 가네. 내 새끼들 명절 때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서울에서 잠이 안 온다. 노회사님 벌써 그렇게 서운하신가요? 요즘 학교나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울서구권으로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데 걱정이다. 일하다가 청년들 대구 다 떠나고 나면 나처럼 늙은이들만 요래가 모이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인구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응 방안이 뭔지 똑띠 설명해 주이소. 이거 뭐 대책 없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대책을 세워라. 이철우 지사님이 한번 내가 그래도 이철우 경북도 이사님 아시죠? 그분이 그 행사장에 가서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왔어 하는데 그날 인구의 날인가 그랬으면 우리 신문사가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셨고 애들 특히 많이 꼬맹이들 유치원 초등학생들 많이 하고 쌍도 주고 막 그 인구의 날이고 걔들 한 수백 명인데 걔 앞에서 어려운 말을 하면 곤란하니까 인구 문제 뭐 이런 거 하면 곤란하니까 하여튼 내가 오늘 도지사로서 너가 부탁할 거 있다. 애들이 눈이 멀리 그러게 오늘 집에 가거든 엄마한테 내 동생 낳아달라 그래. 꼭 이야기해야 된다. 물론 나중에 차단하면서 지사님 참 말씀 잘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시면은 그 인구 문제가 일자리 지금 뭐 우리 서구도 뭐 저거 중요하고 대구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지방이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말 그 인구 문제가 이게 좀 심각해요. 뭐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뭐 사실 적당히 살고 죽으면은 우리 좋은 나라잖아요. 이 정도면 한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으면은 별 관계 없어요. 우리는 관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 딸하고 손자 손녀들이 조금 괴로울 것 같아요. 이게 그 전 세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인구 그래프는 과학적으로 그래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냥 무슨 멸종하려고 이렇게 뭐 뛰어드는 절벽에 다 뛰어드는 이 지구상의 무슨 종족처럼 그냥 이렇게 내려버려요. 설명할 길이 없대. 어떻게 인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놓치를 않는 사람이 내가 내 자식을 안 낳는다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서울권에 계신 분, 우리 애들 딸들 중 서울에 가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서울에 있다가 가장 괴로운 게 첫 번째는 대구 있다 가서 한 10년 있으면 보면 제일 괴로운 게 사람이 너무 많은 게 가장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요즘 서울에 버스 좋아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버스 전용차로 내가 좋은데 예전에는 인구가 지금의 한 3분의 2나 절반밖에 안 돼도 버스가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지하철은 1호선 정도밖에 없어요. 미어터져. 그냥 막 우리 옛날에 차장 언니들이 여기 대구 시내도 그랬잖아요. 아침에 버스 타면 막 고개 넣듯이 그랬대. 아니 근데 그 젊은 처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막 꼬개진 그 지하철에다가 막 생활하니까 애 놓을 시간도 없지만 애 놓고 싶겠어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약간 인간을 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울로 가요. 물어보면 뭐 월급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기본적으로 더 주고 왜 가려고 그랬어? 폼 더 나잖아. 서울 있다가 좋고 거기는 뭐 어디 뭐 놀러 다니기도 좀 좋고 쉽게 말해서 문화시설도 있고 여러 이유를 대잖아. 하여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악순환이 돼서 서울로 가는 바람에 서울 사람은 실제로 대한민국이 인구 지금 출생 가임 인구 여성당 넣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똑같이 내 자식을 유지하고 우리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을 낳아야 되거든요. 여성 한 분당 남녀가 2명이 결혼을 해서 이혼하지 않는다면 평생 2.1명을 넣으면 0.1명은 중간에 교통사고로 자연히 죽는 거고 그래서 2.1명을 낳아야 우리가 생존 가능한 대한민국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가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0.73, 0.7이죠. 대구 한 0.76, 73, 서울이 0.65예요. 아예 안 나와, 이거는. 뭐 이게 무슨 병 건지. 근데 서울 인구도 줄지는 않아.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구에 1년에 한 3,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서울로 가고,
물론 우리 대구는 또 좀 주변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젊은 친구들 보면 3천에서 5천 명 서울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참 골치 아픈 지금 그 형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거 뭐 이야기 다 하려면은 여러 가지 정책 실패가 있습니다. 둘 만나 잘 이러자 하는 이게 완전 이게 정말 그 통계청에 앉은 죄송하지만 그 당시 그 직위에 있던 공무원들이 뭔 미래를 못 본 거죠. 이거 빨리 거둬야 되는데 둘 만나 잘 이러자는 캐치플레이즈를 전 국민을 상대로 둘 만나도 안 되는 지금 밑에 내려가기도 하고 있어요. 1980년대 말에. 그런 뭐 정책 실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인구 감소가 문제고 인구 감소는 서울이 계속 집중화되면서 서울에 제 개인적 생각에는 서울 사람들은 인간을 너무 싫어한다. 한편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애를 너무 싫어한다. 그게 어딨냐? 뭐 지하철에서 부대 찍으면 사람한테 치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답이 저도 사실 이거 있으면 내가 잠만 시키지만 바로 해결할게요.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뭐 답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까나 이제 약간 우리 지방을 위해서 좀 아까 재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딜레마가 하나 있는 게요. 지방세를 많이 주잖아요. 우리가 많이 지방 이게 왜 또 어렵나 하면 왜 이렇게 어렵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지방세, 국세 뭐 이런 거. 지금 저 대한민국에서 모든 시군이 다 새로 시작한다. 지방 이제 자치.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없고 우리 각자 지방마다 다 너가 세금 거다가 다 살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어디가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예? 서울 강남구가 제일 유리해요. 서초가 유리해요. 왜냐? 그건 이미 재산세하고 이게 뭐 여러분은 재산세 1년에 얼마 냅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잖아요. 1,000만 원. 돈은 그렇게 많이거든. 그래서 이미 불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다 똥 발라가지고 각자 우리가 살자 해도 불리하겠지. 그나마 대구는 좀 낫죠. 저 시골에는 뭐 돈, 세금 낼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죽는 거지. 그래서 이걸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다. 뺏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뭘 뺏어가 이걸 지방에 나눠줘야만이 공평해지거든. 이게 뺏어가 나눠준다는 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골치 아프다. 교수님 약간 이제 이걸 7대3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한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치나 학자들 있다 이런 뭐 정치인들 대우각성하고 뭐 이렇게 좀 나가야 돼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인구 감소 문제 서울로 유출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좀 심각하고 굉장히 어렵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골치 아프더라 3번이나 말했습니다. 나도 골치가 딱 아프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꼴찌가 크는데 내 때는 기본적으로 서너스 나왔다. 요즘 대구시에서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도 1.6%나 해주고 둘째 낳으면 100만 원, 셋째 낳으면 200만 원씩 축하금도 준다 하는데 그래도 아를 안 낳는다. 직장도 문제고 양육비도 문제되고 넣겠나. 그런데 여기서 공개 구원을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좋은 신랑감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이소. 사람들이 알을 안 낳아. 인형이 나라도 알을 좀 낳아. 인구도 좀 늘리고 축하금도 좀 받도록 도와주이소. 공개송 땡땡땡땡땡땡땡 돈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의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내가 너무 한다. 네, 교수님, 정부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저출산 문제가 참 우리 실장님도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한번 이제 2023년에 합계 출산이 0.72였습니다.
2024년에 0.75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왜 높아졌나 분석을 해보니까 결혼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혼을 많이 해야 애를 낳는데 그동안에는 뭐 결혼을 좀 덜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많이 시키면은 좀 애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0.75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때는 아까 우리 실장님이 2.0이 2.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실 때는 얼마 정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까? 1.5. 그 정확하게 보셨는데 우리 학술적으로 학자들은 1.5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그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려면은 가진 노력을 더 써도 안 된다. 그러니까 1.5 이상일 때하고 1.5 이하일 때는 천지 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1.5 가려면은 뭐 이게 까마득합니다. 까마득한데 아마 빠져도 한참 구렁에 빠져서 나오기 어려운 지경인데, 그래서 당장에 1.5나 2.0을 설계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1.0에 도달하려면은 어느 정도 돈을 투입하면 될까? 물론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뭐 애 안 놓겠다는 사람들한테 돈 준다고 애 놓지는 않겠죠. 그러나 육아나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애를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를 늦게 놓거나 안 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최소한도 재정 지원을 강화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1.0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후에 1.0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이 여러분들 53조입니다. 53조인데 얼마나 늘려야 되는가를 보니까 230조. 10년 동안 230조를 늘려야 1.0에 도달한다고 나와요. 분석해보면은. 학자들이 분석해보면은.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출산 장려금이니 이렇게 찔끔찔끔 조항하는 효과가 없고 출산 급여,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출산하러 가면 경력 분리 없애주는 거, 경력 단절 해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일가정 양립이라고 합니다. 일가정 양립 예산을 늘려서 저출산 예산을 230조까지 말고 한 136조까지 늘리면은 1.0에 도달한다고 나와요. 그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재정 지원을 해도 이것저것 다 퍼줄 것이 아니고 일가정 양립 예산을 많이 늘려주면은 전체 예산은 덜 늘리고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혼도 장려해야 되지만은 결혼 부부들이 맞벌이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없게끔, 출산하고 나가도 승진에 지장이 없게끔, 급여에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상 아마 연봉의 80%밖에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완전히 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뭐 다른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2750년에 국가가 소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옥스퍼드 인구학자가. 뉴욕타임즈에도 제일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사라지는데 뭐 돈 그거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저출산 예산에 투입해야 되고 저출산 예산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가능하기 쉽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이소. 이렇게 계신 친정엄마 시어머님들 오늘 저녁에 분위기 만들어 주이소. 손주가 낳는다. 손주.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손주 아이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말씀 참 잘하신다. AI다 AI. 인형이 말하기 웃기죠? 아이고 진짜 이래 쉽게 설명해줄 귀에 쏙쏙 들어온다. 내가 인형이라다 대학교를 못 나가 그렇지 IQ는 100 넘는다. 인형이라고 앞으로 무시하지 말아요. 알겠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여사님 새 정부에서 5급 3득 균형 성장을 한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건 또 뭐고. 네, 전국을 5개 소강 여건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개발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건 박재일 실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 전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균형 있게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5국 3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전국을 좀 골고루 잘 살자 이런 내용의 슬로건으로 냈어요, 거죠. 5국은 아마 뭐 대구, 경북, 뭐 충청, 그다음에 뭐 전라, 그다음에 동남권, 부산, 경남 뭐 이렇게 한 5개 정도 되고 계속 경기 이렇게 해서 특은 강원도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 3개의 특 이렇게 쪼개 놓은 거예요. 쪼개서 이렇게 이제 각 지역에 뭘 하겠다.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 지역 균형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시작했어요. 어제 우리가 끝났던 그저께 경주 아펙 있잖아요. 그죠? 경주 봉원단지를 누가 만들는지 알아요? 거의 그 박정희 대통령 거의 1호 지시사항이에요. 관광정책에. 1979년도에 완공됐죠. 73년 4년 시작돼가지고. 거기 뭐 청마총 발굴이니 뭐 하고 전부 다 박 대통령이 지시고, 박 대통령이 굉장히 경주를 좋아했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우리 유적을 갖고 있는 도시다. 이걸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 너무 돈이 없어서 너무 어설프게 보존해가지고 욕을 얻어먹는 부분도 있지만 경주는 정말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돼야 된다. 그러면 호텔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 보문단지에 호텔을 지은 거예요. 그게 시작인데 그럼 박 대통령은 뭐 제가 박 대통령 무슨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산에는 수출 자유구역이어야 된다. 항구잖아요. 울산에는 자동차하고 저기 조선소를 지라. 물론 이거는 공고를 했지만 어쨌든 포항이 치열하게 경합을 붙어가지고 연안에 배치를 하라 그래서 바닷가에. 포항에는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이 들어갔잖아요. 저 전라도 여수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수화학단지. 인천의 정주영 씨가 박정희 대통령 만나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각하, 자동차 공장을 지금 제가 지으라고 하겠는데, 말씀하신 울산은 제가 좀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임자 왜 그런데요? 학생들 서울 애들이 그까지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울산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멀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친구 보면은 울산에 발령 나는 걸 그냥 죽는 걸로 알아요. 안 가요, 이 사람. 희한해요. 일단 이게 우리가 이게 뭐 서울 안 사면 곧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서울 가면. 그러니 박 대통령이 정주영 씨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임자 그러면은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세요. 내가 딴 사람 주려면 되는데. 그 슬슬퍼는 그 정주영 씨가 완전 사석이 돼가지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울산에 자동차 공장을 간 거예요. 조선수하고. 요즘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그 조선수하고. 그거 없으면 미국에 지금 배 못 만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군산하고 이쪽 서해안 쪽에 다 하고, 서해안, 삽교천, 망조제, 박정희 대통령 죽는 그날까지 중공항도식 보러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인천까지 이렇게 다닙니다. 대전은 무슨 카이스트, 과학기술도시가 돼야 됩니다. 대구는 뭐겠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 선주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 마음에는 대구는 정말 애를 잘 가르치고 교육적인 도시, 교육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그 뒤로 박대우 시대까지만 여기 큰 산업단지 있고 구미나 포항 같은 데서 우리가 다 한글로 대구가 당겨서 먹고 너희는 당겨서 먹고 살면서 애들 잘 가르치는 교육도시가 되는 거죠. 정체성은 대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잘 해줬죠.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그게 균형 발전입니다. 그게 와서 이명박 정부 때는 5+2, 그것도 5+2 비슷해요. 이명박 대통령 동남권 어쩌고 이렇게 하는 5+2.
그리고 이번에 와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5억 3특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 정치 철학 정책을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닌데 뭐 솔직히 좀 평가할 만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대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 드라이브와 조금 운때가 맞아요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로봇산업진흥원이 북부에 있죠. 성균부청 있죠. 로봇산업진흥 그게 국가정책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에요. 한 15년 전에 우리 대구에 그 유치를 해놨습니다. 대구는 하여튼 로봇이라는 분야에 이렇게 약간 선도적으로 그걸 가져왔어요. 앞으로 서대구공단이나 성수공단이나 우리 서구 주변에 있는 이 가까이 있는 공단들 공장은 전부 로봇이 다 해야 됩니다. 그 AX 그러니까 인공지능화 되는 그 방식 그러니까 그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이런 작업들을 공장마다 다 해야 돼요. 근데 대구가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로봇 수도로 지금 무슨 이명박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를 해주니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유리한 부분도 있다. 근데 이 정부도 마침 모빌리티가 뭔가 하면 움직이는 거, 그 자동차를 좀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대구 기계 자동차 산업이 여러분 대구 소매 산업은 이미 이제 막 미치지만 50% 이상 우리 GRDP가 나는 것은 대구의 그 모빌리티예요. 기계 모빌리티 산업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지능형 자동차, 날아다니는 드론과 결합. 그러면 자동차가 날아다니겠죠. 드론과 결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구가 좀 갖고 있는 장점의 산업들을 하겠다는 거고 이게 국가적인 약간 산업화돼서 그나마 대구가 조금 과거보다는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조금은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억 3특에 관해서만 본다면 아이고 이 정도라죠. 전국 구석구석 댐피지 모르는 게 없네. 전국을 초강력권으로 나누어가 수도권처럼 발전시키겠다 그 말이지요. 아이가 잘못 짚었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할지는 실천할지는 이 정부의 그 어느 정도 역할이냐는 것이고 이걸 좀 제가 알아 얘기 뭐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홈 미팅 하는 걸 쭉 다 보긴 봐서 TV도 보고 유튜브에 봤는데 여러분 뭐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든 안 하든 간에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구 경북에 대한 콤플렉스를 이 양반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고향인데 나를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에 대한 목말로 재판을 나중에 안 받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열심히 한 장수가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과거 대구에 인연이 있었던 대통령보다도 살짝 더 한 번쯤은 밀어줄 수, 예를 들면, 신공항이나, 여기서 대구역에서 뭐 출발하는 철도든, 아니면 대구에 무슨 이런 그 AX 로봇이든, 그 인공지능 관련 이런 것을 한번 확 밀어줘요. 아니면 대구 주변의 어떤 도시에라도 대구는 우리 꼭 이 안에 그 공장을 품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세공단도 지금 내보내야 되거든 언젠가는. 서대공단 이런 데도 좀 마찬가지고 잘 살게 되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 한번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저도 사실 좀 확신하기는 어렵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이 말 하려고 했다 사실은. 대구 수건 사업이 대구공항 이전이잖아. 그런데 나는 반대세. 공항이 가까우면 일본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너 올라가기 얼마나 좋은데 왜 자꾸 공항을 옮기자 해산노. 공항을 새로 지으려고 하나 돈이 1억 10억도 아니고 10조가 넘는다 하는데 그 돈 어디서 나오노? 서구 국민들이 기부할 끼가. 기부 안 하시려고. 대답이 없네. 네, 돌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대구가 발전하려면 유럽이나 미주까지 화물기가 뜰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물기가 왔어야 되노. 여행만 잘 됐기만 됐지. 그런데 그분께 공항 이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는데요. 저쪽 뒤에 우리 주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다. 교수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 그 공항까지 가는데 거리는 꽤 멉니다. 그렇지만은 직행 철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야, 아이고, 요거 바로 발 밑에 있다가 저쪽으로 군의 의성으로 가면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직행 철도만 오면은 금방 갑니다. 금방 간다 이렇게 보고요. 도쿄도 주변에 공항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크게 제가 볼 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 허브공항, 지금 인천공항이요, 전체 우리 물량의 전번에 우리 발표자가 말씀하셨던데 89%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89%고, 그 다음에 신사람 같은 경우, 첨단사람이나 신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98.2%를 영종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실어나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 부산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국제 허브 공항이 만들어지면은, 공항이 이전되면은 이 장거리 노선이나 국제 운송 화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지금 대구공항하고 K2공항 주변에 이제 인구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음 피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게 심각한데, 이런 걸 위해서도 이제 이전하면 좋고요. 세 번째는 이 공항도요, 앞으로는 이제 신산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서 공항 등 신산업을 육성하려면은 새로운 공항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빠져나간 우리 후적지라고 합니다. 후적지. 어떤 시설이 빠지고 나고 자치만 남은 지역을 후적지라고 하는데, 후적지 우리 도시 재생을 통해서 새로 발전시키면은 이쪽 저쪽 다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이고, 단디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진퇴양난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떤 이재명 정권에 어디든 우리 경상도 말로 매간질 확 틀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최소한 한 5조 원 이상 정도는 정부가 돈을 여기 때려넣어야 돼요. 먼저. 안 넣고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13조가 될지 23조가 될지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는 작업인데, 우리 K2 공항 군부대를 옮기는데 대구시가 무슨 돈을 들여가 그걸 옮깁니까? 이게 굉장히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는데,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국방부 장관, 대통령, 건설부 장관이 용단을 내려서 대구에 직접적인 돈을 투여해야 돼요, 먼저 이거를. 그 돈은 대구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없고 해야 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K2 공항을 이전하는 게. 신공항은, 그러니까 민간공항은 다른 문제지만 K2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해결해주고 가면은, 돈을 한 5조 내려서 해주고 가면은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는 전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자세하게는 더 말할 시간을 짧게 하라 그래서, 필요한 상황, 반드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국제공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손 붙잡고 조용히 산책하고 살지 않고 도쿄로, 반폭으로 나중에 좀 늙어서라도 전심이라도 그 먹으러 간다, 비행기 타고 이러려면 있는 게 좋죠, 없는 것보다요. 백분치 당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지금 난관이 부닥친 것인데 재정 돈의 문제인데, 몇 조 정도는 정부가 과감하게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그건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나 중앙정부가 이걸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궁금해서 가는데, 서대구역은 왜 지어놨습니까? 나는 서대구역이 가까운데 서울 가려고 자꾸 동대구역에 간다. KTX가 하루에 몇 번 있는지 아나? 최고가 많을 때가 16번이다. 16번.
비싼 돈 쳐들어가 역사 지어놓고 하루에 16번이 먹고 1시간에 한 대꼴도 안 된다. 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속에도 여기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어째야 됩니까? 이거 있잖아요. 다음 질문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속에도 활성화와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한꺼번에 한 방에 해주이소. 우리 교수님부터 출연하시죠. 네, 한 방에 끝낼게요. 저는 그 동대구역에서 타도 서대구역 서구 가는 걸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할인을 조금 더 많이 해줘요. 그래서 할인 좀 많이 해주는 그 시간대에 딱 눌렀더니 서대구를 경유해서 가는 그런 기차가 많이 할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대구에도 좀 많이 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까 조사해 보니까 주중에는 13번 편도로 주말에는 14번 서구만. 근데 전체 편도 편수가 75편인데 KTX는 75편인데 그 중에 13번 내지 14번이니까 17 내지 19%입니다. 20%도 안 돼요. 그래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30%까지는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SRT는 보니까 편도 39편 중에 5편만 쓰더라고요. 오히려 12.8%밖에 안 돼요. 이것은 오히려 KTX보다 더 못합니다. SRT는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우리 서구니까 도시철도 4호선 물론 5호선도 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4호선도 보니까 서대구역에서 죽전 내거리, 볼리 내거리, 달서구청 상인역까지 좀 연장을 해서 이게 좀 활용도가 높아요. 이 수요가 많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수요를 유발하다 보면은 그 서대구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마지막은 이게 그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 질문인데요. 이 결국에 지방 분권이든 지역 균형 발전이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이런 노력이 뒷받침돼야 탄력을 받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권한이 뺏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단 하나 자기 지역구 그 구민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깨어있으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지방분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어떤 노력이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푸시하고 또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 의원들을 다 공개해서 나중에 선거 때 심판하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아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많이 깨어있고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공천만 어떤 당이 공천만 주면 우리가 찍어준다, 당선시킨다 이것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지역을 위해서 지방 분권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서 잘 가려서 찍어준다면 아마 국회의원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우리 내년에 잘해야겠지요. 반디 해야겠지요. 네, 마지막으로 억수로 터프하신 우리 실장님 내 스타일이다 모가지를 치고가시고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부장님 오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부담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쁘다 그 말이. 대구 100년 동안에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예, 이쁘죠. 그 대구 지난 100년 동안에 대구의 가장 역사적 사건 하나를 꼽으라 이러면 여러분 뭔지 압니까? 제가 답부터 말씀드려요. 지난 100년 동안에 대구역 개통이랍니다. 대구역이 개통되고부터 대구가 진짜 그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대구라는 게 그냥 뭐 관찰소가 있는 도시지만 도시는 할 수 없죠. 옛날에 그냥 뭐 대충 살던 데고 대구역이 있으면 상권이 발달하고 땅값이 오르고 막 일본 놈들이 물론 일제시대지만 일본 놈들이 와서 난리지기고 막 발전됐다는 거예요. 아마 서구 이런 이쪽까지도 왔겠죠. 서문시장으로 이쪽까지 해서. 서대구역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게 시발점이에요. 이거 누가 했으면 여기 국회의원이 많이 했습니까? 김상훈 의원이? 네. 제가 보기엔 업적이라고 봅니다. 뭐 지금 여러분 정차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아쉽지만은 이제 뭔가를 끼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치는 첫 단추를 지금 끼워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연결할 수 있는 지하철 내지는 전철이 하나 우선 들어가야 돼요. 그걸 하겠다는 사람 뽑아주세요, 앞으로. 네. 뭐 이렇게 서대구역에서 종결점을 하는 뭐 이거를 빨리 추진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발전이 되다 보면은 이 주변에 있는 공단들도 조금은 옮겨야 돼요. 서울에 지금 성수동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최고로 뜨고 있습니다. 땅값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거 왠지 압니까? 그 공장들 이런 거 다 내보면 그 안에 무슨 카페에다가 뭐 무슨 그 성공층에 우리가 뭐 물건 팔 때 그 뭐라 그러죠? 이게 플래그샵이라고 합니까? 땅값 올랐어요. 난리 났어요. 서구도 지금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뒤에 굉장히 여기 주변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사는 유산도 있다.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좀 나중에 후손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장소도 서구가 제일 많아요. 수성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게 보면은 우리 서구도 좋은 정말 아주 애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퍼뜩 이사와야 되겠다. 네, 오늘 지금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서구와 함께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토크는 여기서 여러분의 힘찬박수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신 도덕관역시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2025년 대구광역시 찾아가는 지방시대 토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대구시에서 작은